문재인 대통령 오는 11일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사흘 뒤인 10일 출국하는데요. 그 전에 장관 후보자 임명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두 사람이죠. 박영선, 김현철 후보자의 임명이 이르면 내일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야당의 반발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내일 문 대통령이요. 박영선, 김현철 두 후보자를 장관으로 이제 임명할 것으로 보이는데 벌써 야당이 아주 거세게 반발하고 있죠. 네, 두 후보자에 대해서는 강하게 임명할 수 없다라고는 입장을 이미 피력해 온 바 있습니다. 예. 김현철 후보자 같은 경우는 과거에 있었던 언행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편향된 대북 간 문제 때문에 향후 남북 관계에 속도를 내게 될 경우 미국과의 한미 동맹에도 문제가 있다. 한국당은 이렇게 주장해 온 바가 있고요. 특히 박영선 후보자 같은 경우는 과거와 달리 청문회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를 상대로 거센 공격을 이어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불거지고 있는 박영선 후보자의 도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끝까지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게 된다면 4월 임시국회 내내 이 문제가 여의도 전국을 가장 뜨겁게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셨지만 이제 내일 4월 임시국회 막이 오르는데요. 지금 야당은 이 두 후보자 지명 철회뿐만 아니라 조국 수석의 경질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임시국회가 파행 국면으로까지 가지는 않을까요? 파행까지는 가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사실은 자유한국당 계속 한두 달에 한 번씩 계속 국회를 보이콧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에 이번에 또다시 그렇게 임시국회를 보이콧하거나 임시국회를 중단시키는 것은 야당에도 실익이 없다. 도리어 장내에서 이것들을 따져야 되는데 현재 문재인 정부로서는 그동안에 4월 재보선 때문에 사실은 모든 부분이 초점이 다 거기 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본격적으로 일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문재인 정부 5월 9일이면 이제는 집권 2년을 넘어서 3년 차에 들어서게 됩니다.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장관 후보자 임명을 놓고 논란이 돼서는 앞으로 국정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고 정말로 정책을 만들어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여기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으로 아마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조국 민정수석이라든가 또는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해서 경질해라, 조조남매다 이렇게 부르면서 야권은 아주 강한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하게 인사를 하는 과정,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검증의 문제라든가 그동안 여러 차례 있었던 거기에 대해서는 이 라인에서 분명한 책임은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선제적으로 책임을 지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는 책임지고 제도 개선까지 내놔야 될 필요는 있고요. 그런데 현재 야권의 공세는 기본적으로는 문재인 정부를 흔들겠다는 아주 큰 그림 속에서 진행이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두 수석을 만약에 경질을 할 경우 그것은 곧바로 비서실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으로 아마 자유한국당은 그동안의 공세의 수위를 본다면 바로 나설 겁니다. 그렇게 해서 향후 전국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그 자유한국당의 전국에 대한 계산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저는 청와대나 여당 입장에서는 두 수석이 더 일을 하되 그러나 제도 개혁과 시스템을 만들고 일정한 시기에 그런 공수처라든가 이런 법조 개혁, 사법 분야의 개혁이 일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틀을 만든다면 그 이후에 사람을 바꾸는 것은 언제든 가능하다.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사람을 쓰는 것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위해서 쓰는 거지 누구 한 사람이 집착하거나 과거의 우병우 수석을 지키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무리했습니까? 저는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대신에 정말로 지금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전국을 주도하고 정책을 만들어내는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 됐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아마 두 수석에 대한 사회의 요구라든가 또는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문재인 정부가 쉽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개혁이라든가 또는 향후에 임시국회에서 이번 강원도 산불이라든가 추경 문제 이런 다양한 이슈들을 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보이고요. 야당에 대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되 그러나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나서는 쪽으로 아마 정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며칠 전 국회 운영위에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 불참했는데요. 이 문제로도 여야 간의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당시 화면 함께 보시죠. 이분 한 분 안 계시면 대통령을 못 지킵니까? 핑계 같은 핑계를 대야지. 이게 정말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답변 아닙니까?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국회 출석한 민정수석이 누군지 아세요? 문재인 민정수석, 전해철 민정수석, 조국. 왜 한국당 집권할 9년 동안 한 명도 출석 안 했습니까?
자, 한국당에선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 수석이 왜 안 왔냐 이렇게 비판한 것이고요. 민주당에선 한국당은 여당 때 민정수석이 한 번도 출석을 안 했다 이렇게 맞받아치는 모습 보셨습니다. 글쎄요, 대통령이 이제 내일이나 언제 장관을 임명한다면 조국 수석에 대한 야당의 비판, 공세가 더 강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조국 수석이 현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적지가 않습니다. 조국 수석에 대한 인사 검증에 관한 문제가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예. 특히나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현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지명 철회가 아닌, 그러니까 자진 사퇴가 아닌 지명 철회까지 이어진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사 검증의 문제점을 한국당이 지적하는 것은 굉장히 야당으로서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민정수석의 출석 문제는 자유한국당 과거 보수정부 9년 기간 동안에 민정수석이 출석하지 않았지만 예. 그 당시에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왜 민정수석이 출석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거세게 꼬집고 이야기하고 비판했던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권이 바뀌고 나면 항상 이 내로남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맞죠. 예. 여기에 대해서 민정수석이 출석함으로 인해서 법과 이 사정기관에 관련된 건이 아니라 이 실질적인 청와대 운영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법이 사실은 조국 수석이 만들어내야 될 하나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지금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한 문제부터 과거에 김태우 전 수사관이 폭로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까지도 현재 수사 이후 재판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보건대 실제로 수사가 진척되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청와대에 있는 조현욱 인사수석에 관한 문제라든지 조국 수석에 대한 문제도 결국 한국당의 거센 비판들에는 굉장히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까 4월 임시국회가 파행으로까지는 안 갈 것이다 이런 전망해 주셨는데 그런데 처리할 민생 법안은 많은데 지금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사안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일단 당장 추경 예산안 편성부터 대치를 이룰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죠. 그동안에 미세먼지 때문에 얼마나 국민들이 고통받았습니까? 그래서 미세먼지와 위기에 놓인 여러 가지 산업들, 왜냐하면 제조업 분야에서도 조선업이라든가 자동차 분야 이 부분에서 새롭게 해야 될 역할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군산이라든가 또 경남 지역에 여러 어려운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번 또 강원도 산불까지 해서 예. 추경의 규모, IMF에서 또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IMF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적인 그런 경제 단체들에서 우리 정부가 추경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해야 되는데 야당의 반발 그리고 여당의 또 책임감 이것이 계속 아마 임시국회 내내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당에서는 여러 가지 해야 될 역할들, 최저임금 문제 또 뭐 탄력 근로제라든가 이 부분은 또 노사 간에 이미 합의가 일정 부분 이루어지면서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예.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일선 현장에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 여당에서는 야권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 밀어붙이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필요성을 납득을 시킬 필요는 있고요. 야당도 특히 자유한국당 거의 매사를 지금 반대하지 않습니까? 지난번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을 봤지만 거의 색깔론과 과거의 지향적인 그런 거의 뭐 저주에 찬 그런 연설까지 내놓지 않습니까? 아마 계속해서 반대를 할 겁니다. 그런 기조라면. 그리고 이번 선거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당이 무한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국정에서 책임을 지는 주체는 결국 집권 여당과 청와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만일의 경우 안 될 경우에는 또 뭐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봤지만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다른 야당과 협력하더라도 일을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민생과 경제에서 성과를 내고 국민들이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업 문제라든가 또는 뭐 중장년층의 여러 가지 생활고 문제 이런 부분들 복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당이 그런 법안들과 또 실제 구체적인 정책 내용에 대해서 야당을 설득하고 안 될 경우에는 최소한도 부분이라도 실현될 수 있도록 나서야 된다. 그것이 국정의 책임을 진 여당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 놓고도 야당 예. 반발하는 가운데 마지막이라도 그런 타협점들을 찾아서 저는 성과를 내는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당은 강원도 산불에 대한 추경 편성에 지금 반대하는 입장인 거죠. 네,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비비를 먼저 소진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필요한 경우에 한정적으로 추경을 하는 것이 온당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 추경에 대한 이야기가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얘기가 나왔던 건 강원도 산불이 일기 전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해서 추가 경정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예. 언급이 나왔고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결국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겠다라고 정부는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지금 이 고성을 비롯한 강원도에 큰 산불이 났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까지도 추경에 반영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산불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목적 예비비를 쓰는 부분들이 당연히 필요한 일들이고요. 추가 경정 예산안을 통해서 이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설득 과정들은 충분하게 여야 간 논의가 필요한 지점으로 보이는데 예. 다만 올해의 대한민국 정부의 예산은 470조 슈퍼 예산이라고 불릴 정도의 거대한 막대한 재정들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는 오히려 국민들의 부담을 좀 줄여주고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민 부담 경감 3법을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처럼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 부담이 과도하게 돌아가더라도 더 많은 예산들을 쏟아부어서 경기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주장과 국민들의 부담을 오히려 더 줄이고 정부가 많은 역할들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과 개인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겠다고 하는 입장이 맞서고 있는 터라 아마 이 부분이 뜨겁게 4월 임시국회 쟁점으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한창 논의가 뜨거웠던 이 선거제와 개혁입법 패스트트랙 요즘에 좀 조용한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그런 상황은 아마 4.3 재보궐선거가 워낙 여야 간의 접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예.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이 논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각 여야 정당 대표들이 현재 집을 얻어서 생활하면서까지 중앙 정치는 사실상 무력화된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나눠야 될 때고요. 일단은 바른미래당의 상황이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른미래당이 같이 협력해줘야만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선거구제라든가 또는 공수처법 그리고 검경 개혁안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부분이 바른미래당이 현재 공수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당내가 분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일부에서는 이현주 의원처럼 손학규 대표의 책임론까지 얘기하면서 당내가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상당히 갈등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당내에서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집권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 모든 것을 다 하려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국가보안법 개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번 상황에서 최대한도 야권의 요구를 받아들여서라도 최소한의 개혁이라도 해야 된다. 그리고 패스트트랙을 성공시킴으로써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개혁의 역할들을 해내고 있다. 사실 정치개혁법 패스트트랙 논의만 될 뿐이지 예. 그동안에 우리 대한민국 정치에서 10년, 20년 동안 논의해왔던 내용들을 다 결합한 겁니다. 소선거구제 상태에서 득표는 60%라고 의석은 80%를 가져가는 그런 국민들의 표심을 왜곡하는 현상에 대해서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는 이미 정치권에 합의가 돼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각 정당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것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국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 여당은 절반의 성공이 되더라도 개혁에 나서야 된다. 그렇지 않고 완벽하게 하려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상황이 되면은 도리어 예. 국민들에게 더 비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야권과 적절한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안 되는 정당은 배제하더라도 반드시 성공을 시켜야 되는 것이 문재인 정부에게 걸려있는 중요한 책임감이라고 봅니다. 반드시 성공을 시켜야 한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김병민 교수님께서는 이 선거제와 개혁입법 패스트트랙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는 대목들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가 과거 단식을 통해서 당론을 이끌어오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는데 이번 4.3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바른미래당이 참패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러한 선거구제 개편을 그동안 목 놓아 얘기했던 손학규 대표의 힘이 좀 많이 빠지게 된 것이 사실이고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28석의 지역구 의석을 줄여야 되는 현실적 문제 속에서 과연 선거제 개편을 이뤄야 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도 당내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한 목소리를 통해서 패스트트랙에 태우고 이를 바탕으로 여야 사당이 같이 움직여야 사실은 선거제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그 동력이 상당 부분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선거제 개편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데에는 공수처법에 대한 개정이라든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입법 과제들을 함께 가는 부분에 대한 동의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바른미래당 등에 대한 이 제3정당에서는 충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서 아마 현실적으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이 현실화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두 분 모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4.3 보궐선거의 그 결과가 정치권을 아주 출렁이게 만들고 있는데요. 자, 각 당의 분위기 좀 보겠습니다. 먼저 여당인 민주당 시원하게 웃을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한 군데도 성공한 지역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정의당과 함께 단일화를 했던 지역에서는 정의당 후보를 지원함으로써 국정에 있어서 일정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만들어냈다고 판단을 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집권 여당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다. 앞으로 국정 운영에 성공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도리어 내년 총선에서 이 심판을 받을 거고요. 심판을 받을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이 집권 후반기로 가면서 심대한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사실은 좀 차분해 보이는 분위기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 선거 결과는 예상이 됐던 거거든요. 고성통일의 경우는 지금까지 민주당 계열의 후보가 당선된 적도 없었고 사실상 무투표 당선으로 과거에 새누리당 후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럴 정도로 보수 표심이 강했던 것이다. 물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촛불 민심이 일정하게 작용하면서 지자체장은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민심은 쉽지 않았던 거고요. 그리고 이 성산 창원에서 예. 상당히 고전을 했습니다. 그 측면에서 아마 문재인 정부가 정말로 반성하고 일신해야 될 그런 중대한 시점이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해찬 대표가 새롭게 인재를 영입하고 벌써 내년 총선 준비에 기본적으로 당이 이제 준비에 들어간 상황들이 눈에 띄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차분하게 어떻게 하면 성공을 이끌 것인가. 청와대에 대해서도 집권 여당으로서 할 말은 하고 개혁에 대해서 주문을 하면서 현장에서 내년 총선과 그 이후를 대비하는 집권 여당의 자세는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에 이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 부분이 중요한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이번 선거에서 나타났던 표심 그리고 국정 운영에 있어서 야당들의 이런 반응들을 적극적으로 협력과 이해를 구하면서 성공적인 정책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 앞으로 그런 부분이 더불어민주당에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민주당 얘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살펴보면 이제 홍영표 원내대표의 임기가 다음 달 초에 이제 끝나지 않습니까? 다음 달 8일 새 원내대표 경선이 이제 예정돼 있는데요. 지금 3파전으로 좁혀지고 있죠. 어떤 네. 인물들인가요? 지금 현재 정책위장을 맡고 있는 김태년 의원, 누가 뭐래도 친문계 핵심 의원으로 볼 수 있는데요. 김태년 의원이 있고 이번에 3수에 도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노웅래 의원이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좀 비주류에 가깝지 않는가, 과거 김한계계로 분류되고 있는 의원이기도 하고요. 86세대 마청이라고 불리는 이은영 의원으로 3파전 선거가 치러지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과거 같은 경험으로 보건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굳건하고 이 체제로 내년도 총선을 치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피력된다면 김태년 의원에게 힘이 많이 실릴 겁니다. 예. 하지만 4.3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서 당청 관계의 새로운 변화들이 자꾸만 신호가 여러 곳에서 보입니다. 예. 특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장에 나가보니 청와대에 대한 경제정책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들린다라고 해서 새로운 당청 관계를 예고하기도 했고요. 이런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현재는 무소속이지만 과거에는 친문으로 또 확실하게 불렸던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해찬 당대표가 나가면 나갈수록 표가 떨어진다고 실질적인 당 내부에서 서로 다 아끼다는 목소리를 내게 되는 겁니다. 예. 이 원내대표 선거가 왜 중요한 거 아니?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당선되고 나서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고 사실상 현 정부를 향해서 여권의 원내대표가 쓴소리를 내뱉었고요. 이로 인해서 당청 간의 갈등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유승민 원내대표는 그 직을 오래가지 못했고 그 여파가 결국 그 이후에 있게 되는 총선에까지 영향을 그대로 고스란히 미치게 됐습니다. 예. 따라서 과연 이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있는 과정 속에서 지금의 현재 문재인 정부의 이 국정 운영 기조로서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위기감에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지 이것이 앞으로 당청 관계와 내년 총선까지 굉장히 기민한 역학관계를 같이 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선거 결과에 따라서 친문 세력 분화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의 초기 집권 당시의 지지율을 보면 80%대 중후반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40%대 중반입니다. 그렇다면 거의 절반 정도로 지금 내려온 상황인데요. 그만큼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개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겠다는 그 약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 그 현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이의를 제기하고 성과를 내놓으라고 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과거처럼 내부의 진영에서 소위 말하는 친문, 친노 진영의 여러 주자들과 또 거기에 관련되는 많은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움직였던 틀들에서 이제는 전체적인 국정의 중심을 함께하는 자세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화가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대신에 그것이 그동안의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으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예. 여러 가지 유치원 3법이라든가 사실은 노동 현장의 문제, 여러 가지 탄력 근로제의 문제, 여러 현안들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시원하게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유능한 여당이 돼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친문의 분화 속에서 내부에서 서로 협력하면서 견제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당청 관계에서도 당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내년 총선으로 가게 되는 그런 1년 동안의 전국 속에서 그런 것들이 정말 서로 협력하면서 견제하는 그런 좋은 관계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사실은 과거에 박근혜 정부에서 나타났던 부작용들이 다시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차기 원내대표의 선거가 정말 중요하고 거기에서 현재 나와 있는 세 후보 모두가 사실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목소리를 냈던 의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선거를 치열하게 치르면서
차기 총선과 그 이유를 내다볼 수 있는 리더들을 발굴하는 그런 작업들이 이 민주당 내에서는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내부 이 집행을 맡고 있는 대표와 원내대표 그리고 중요한 최고위원 이런 핵심적인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받으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이나 또는 문재인 정부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지금이 이 원내대표 선거 이후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자, 이번엔 바른미래당 분위기를 좀 보겠습니다. 손학규 대표 책임론이 들끓으면서 당 내홍이 지금 확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당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잠깐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지도부는 즉시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조기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싫다면 최소한으로 재신임 투표라도 해야 됩니다. 이제 깨끗하게 갈라서서 제갈길을 가는 것이 저는 서로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도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제 바른미래당 얘기가 계속 거론이 됐는데 선거 이후에 갈등이 폭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깨끗하게 갈라져서 제갈길 가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네요. 네, 이찬현 의원은 누가 뭐래도 손학규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의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라는 얘기처럼 여기에 대해서 맞지 않는 바른정당 출신들 의원들이 이현주 의원은 비록 바른정당 출신은 아닙니다만 보수적인 색채를 갖고 있는 의원들이 한국당과의 통합을 원하면 당을 떠나서 나가서 한국당에 입당하면 될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이준석 최고위원이 얘기했던 전당대회를 새로 치러야 된다, 재신임 투표를 묻자라고 하는 건 예. 손학규 대표 체제 내에서 더 이상 가능성이 없음이 증명됐으니 새로운 지도부를 꾸리고 당의 황골 탈퇴를 위해서 새로운 정신을 도모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당이 좀 다른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른미래당의 비례대표 의원 13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큰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이 바른미래당에서 누군가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당을 지키고 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국당과의 새로운 정계 개편을 꾀하든 아니면은 민주평화당과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정계 개편을 꾀하든 어느 정도의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일부 의원들이 탈당해서 기존에 있는 큰 정당에 들어가게 됐을 경우는 그만큼 협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 따라서 지금은 아마도 보수정당 출신계 인사들은 한국당과의 통합을 주장하게 될 것이고요. 예. 실질적인 이 과거 국민의당 출신들, 특히나 호남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들은 오히려 평화당과의 재합당을 추진하면서 교섭단체를 결성하고 민주당에 대항할 수 있는 호남에서의 제2정당으로 자리매김하려고 하는 새로운 시도들이 계속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손학규 대표를 향해서 연신 날선 비판을 해오던 이현주 의원에게 이제 당원권 1년 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진 것을 놓고도 지금 당내 파열음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주로 바른정당 출신들이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바른정당 출신들과 국민의당 출신들의 이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다릅니다. 바른정당 출신들은 향후에 이대로 바른미래당의 이 지표로 나가서는 내년 총선에서 사실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번 재보선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수도권에서는 더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과 같이 뭔가 새로운 정계 개편의 틀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가 있는 거고요. 반면에 바른정당 출신이 아닌 의원들이라든가 또는 당직자들의 입장에서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면서 향후에 새로운 흐름들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제3정당의 이런 지대가 있다라는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예. 서로의 입장들, 향후 정치에 대한 운명이 완전히 서로 다른 시각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현주 의원 역시 이미 본인이 서 있던 역할들 그리고 굉장히 자유한국당과 함께 기여를 하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손학규 대표에 대해서 아주 거친 막말까지 하면서 결국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을 놓고 아마 서로 갈등이 있을 텐데요. 결국은 필연적으로 서로 같이 갈 수 없는 관계가 되지 않았나 저는 예.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일정한 시기가 다가오면 결국은 서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누가 더 주도권을 쥐고 우리 정치에서 두 거대 여야 정당 속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치력을 가진 그런 정당의 역할들을 해내는 쪽으로 힘이 쏠리느냐. 그 판단의 기준이 좀 다를 건데요. 예. 아마 이 갈등이 앞으로 상당 기간 계속될 거고 바른정당 출신들의 이 손학규 대표 흔들기는 이어질 것이다. 그런데 손학규 대표라든가 또는 다른 의원들은 이미 입장은 정해진 것 같습니다. 이대로 끌려가서는 당이 사분오일되고 결국은 이 정당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어질 거다. 이런 측면에서 아마 상당히 강하게 대결하는 양상이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서로 분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갖지 않나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시기가 문제일 뿐이지 이제 결국 각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이런 전망 내놔주셨습니다. 자, 두 교수님께서 모두 말씀하셨지만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계 개편론이 지금 수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보수 통합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위원을 넓히기 위한 우리가 노력을 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더 큰 통합 하나씩 이루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바른미래당의 내홍이 이제 정계 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죠. 네, 황교안 대표의 발언은 이번 4.3 보궐선거에서 창원 성산 특히 대한애국당이 가지고 있는 표만큼을 만약 통합했더라면은 창원 성산에서도 이 정의당의 여영국 후보를 충분히 꺾을 수 있었을 거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PK 지역의 선거가 아니라 내년도 총선에서 수도권의 선거를 보게 되면 단 몇백 표 차이 그리고 1000표 이내의 차이로서 선거 결과가 뒤집히게 되는 결과들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예. 따라서 우측으로는 대한애국당, 좌측으로는 바른미래당에서 그 바른정당 출신 인사들과의 범보수 통합을 통해서 현재 여권과의 1대1 구도를 형성해서 선거를 치러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황교안 대표가 취임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구시대의 정치처럼 누군가가 들어오면 자리를 주게 되는 정치는 하지 않겠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른정당 출신계 의원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 자리를 보존해서 내년도 총선에 대한 공천권까지 담보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기는 아직 시기상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과연 어떤 정치적 묘수를 찾아가면서 보수의 통합을 이뤄내는지 황교안 대표 체제의 리더십이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진보발 정계 개편론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4.3 재보선으로 이제 정의당이 한석을 더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로 인해서 이제 민주평화당과 교섭단체를 꾸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지금 좀 주춤하는 분위기예요. 그렇죠. 예. 정의당에서는 정말로 다시 교섭단체를 만들고 싶다. 고 노회찬 의원의 사망으로 인해서 한석이 줄어들면서 교섭단체가 깨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을 다시 복원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정의당은 계속 피력을 했던 거고요. 반면에 민주평화당의 경우는 이제 선거가 내년 총선이 1년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과연 이 교섭단체를 했을 때 굉장히 진보적인 지형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민주평화당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지역적 기반은 호남이지만 정책이라든가 이런 중심들은 진보와 중도를 오가는 그런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다양한 흐름들이거든요. 그런데 정의당과 함께 했을 때 다양한 진보적인 정책 속으로 민주평화당이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과거에 교섭단체 할 당시에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민주평화당 내부에서 상당히 이에 대해서 우려하고 제3정당 지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저는 결국은 서로의 굉장히 이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정의당은 아마 일정하게 진보의 목소리를 내되 민주평화당의 입장을 존중하는 쪽으로, 민주평화당은 과거에 정의당에 상당히 지분을 많이 주는 것처럼 보였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민주평화당 내부의 목소리도 반영하면서 정의당이 양보를 얻어내는 줄다리기가 저는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요. 예. 이 정당들이 결국은 교섭단체를 이루어낼 거라고 봅니다. 그래야만 국회에서 활동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임위 배분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틀들이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김병민 교수 얘기하신 것처럼 보수 진영의 빅텐트론, 정말 대한애국당부터 보수의 모든 정당을 만들어서 내년 총선에서 이겨야 된다는 그런 보수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상대해서 저는 진보 진영에서도 다양한 이런 연합과 연대를 통해서 내년 총선과 그 이후에 이겨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보수와 진보 진영에서 계속 나오게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교섭단체를 통해서 더 많은 정치력을 얻어내고 향후 전국에서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양당의 이런 속셈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교섭단체는 이루어지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김원국 교수님께서 잠시 짚어주신 것처럼 제3지대를 기대하는 심리 때문에 이제 원내 교섭단체 재구성 논의가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지부진하다 이런 전망,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아마도 민주평화당 입장에서 생각이 좀 복잡할 겁니다. 예. 특히 이번 보궐선거에서 전주의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을 뛰어넘어서 평화당으로 승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지점을 보여줬습니다. 분명히 작년에 있었던 지방선거와는 사뭇 다른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정의당과의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정의당이 아니라 바른미래당에 있는 호남 지역의 의원들과 함께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면 과거에 있었던 국민의당으로 돌아갈 수 있는 느낌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겁니다. 호남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항해서 사실상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정당으로서 민주평화당이 바른미래당계 호남계 의원들과 함께 손을 잡게 된다면 충분히 내년 총선에서 해볼 만하다라고 하는 승산을 가지게 될 수 있다라고 판단될 것이고요. 예. 그렇다면 정의당과 함께 특히 노동정책 등에 대해서 굉장히 결이 다른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손을 좀 정의당은 손을 잡기를 원하지만 이 손을 뿌리치고 오히려 바른미래당과 함께 새로운 정당을 구성하게 되는 게 총선에서 실리를 취할 수 있다라고 판단된다면 아마 전혀 다른 형태로서의 정계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 여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분 모두에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워낙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요, 페이스북에 문재인 촛불 정부인 줄 알았는데 산불 정부다. 이런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국가적인 재난재해에 대해서는 정말로 저는 한마음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치가 과거처럼 색깔론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또는 현안을 놓고 갈등하는 모습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국회에서 운영일을 하면서 결국은 당시에 NSC를 개최하고 움직여야 되는 그런 인사에 대해서 국회에서 이 현장으로 가는 것들을 계속 막는 흐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에 대한 국민적 비판도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발언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정말로 촛불이라는 개혁의 민심들과 이번 산불은 또 완전히 차이가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안, 산불이 났을 때는 그리고 또 이런 재난재해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우리 국민들이 아픈 마음을 다스려주고 함께 모습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런 사안을 매사에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하는 것들, 저는 이것이 바로 과거 정치다. 이제는 정말 이런 국민들의 아픔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정치권이 역할을 해줄 때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정치가 될 거라는 점에서 최근에 나타난 막말이라든가 또는 색깔론에 기초하거나 또는 지역을 뭐 서로 간에 분열시키는 이런 발언들, 정치권이 그런 발언보다는 더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면서 좋은 정책단을 내놓으면서 경쟁하는 모습으로 국회가 바뀌어 나가야 된다는 점에서 이번 발언도 바람직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네, 김병민 교수님께서도 한마디 해주시죠. 네, 뭐 모두가 같은 생각일 건데요. 사실은 이 재난 사태가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도 강풍이 불기 시작하면 사실 남은 불씨들이 어떻게 번질지 모른다라고 얘기하는데 화재가 완전하게 진압이 돼서 끝나고 난 뒤에도 이 엄청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많은 국민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실 뭐 여러 연예인이라든지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 재난 현장들을 도우기 위한 이 성금, 구호의 손길들이 계속 모아지고 있는데요. 예. 구호의 손길에 한 걸음 두 걸음 더 다가가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말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상처를 준다면 정치인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여당과 야당 모두 사실은 지난번 재난 대응 사태에 대해서 서로 여러 가지 탓에 대한 공방들이 있게 되는데 당시의 재난 방송 현장을 보더라도 이 YTN이 가장 발빠르게 대응했던 모습들을 사실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처럼 모두가 그 자리 역할에서 해야 되는 일들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이 재난이 모두가 완료될 때까지 이 사실상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본연의 직분에서 국민들의 고통을 위한 노력들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상황 살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